자,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새 부동산 시장 3월에 변곡점 올 것이다 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감히 3월에 제가 변곡점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시장은 분명히 상승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하지만 차별화는 커질 것이다. 중심과 외곽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제 카페에 막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3월에 변곡점이 온다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올해의 악재도 역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계속 또 인상이 됐죠. 1%에서 1.25%로 또 인상됐다. 22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2%, 3%대 대출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그 영끌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 집주인들, 영끌에서 샀던 집주인들에겐 대출 금리 부담이 당장 2배 가까이 급증을 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급증해서. 그럼 이제 살 수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던 실수요자의 부담,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대출 규제가 가장 크게 와서 닿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즉 실거주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부담이,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출이 올라가니까 이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금리 인상은 물가가 너무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야지 장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투자자는 영향이 실수요자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 투자자는 내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테크로서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죠.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시중에 나한테 돈이,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가장 대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지금 막 된다. 계속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 시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양극화가 커진다는 겁니다. 양극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적인 양극화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또 양극화도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대출이 올라간다는 게,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는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거죠. 반대로 투자자는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전세 끼면 대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사실은 크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양극화가 커진다는 의미가 향후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는 오르는 시장은 분명히 올해도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모든 지역이 오르지 않는다. 여태까지는요, 이 최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이렇게 좁혀들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서. 근데 이것이 이제는 차별화가 커지면서 다시 갭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을 여태까지는 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의 갭 메우기가 점점
갭을 메우기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갭이 점점 오히려 이제 벌어지는 그런 쪽, 즉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의 이 차이가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곳이 아닌 남이 선호하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는 무조건 사놓는다고 오르는 그런 시장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의 큰 흐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 특히 도심 모든 지역이 도심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구도심들 전부 낡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낡은 도시를 새로운 도심으로 이 새 주택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거죠. 여기서 최소한 80% 정도의 공급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년 신규. 그런데 최근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공급을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저금리 상황, 뭐 이런 것도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 안 돼 왔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건축 규제 이거 안 풀어줄 것이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죠. 현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선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2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이죠. 재건축 규제는 누가 당선이 되든 재건축 규제는 대선 이후에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뭐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하지만 재개발 시장은 앞으로 최소한 4년간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입지가 좋은 곳에 일단 선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투자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노후 주거 지역은 재개발이 잠재적인 투자처. 이건 뭐 맞죠. 서울의 노후 주거 지역들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 이렇게 낡은 동네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저는 부동산 하면서 이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라고 참 많이 느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노후 주거 지역들 이 중심에 있지만 낡은 동네들 이런 동네들은 잠재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 스피드 공급 확대 이게 하나의 큰 틀이다. 앞으로 계속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서울시의 지금 방침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사가 나왔죠. 신통기획의 모아주택까지 소규모 주택들이 모여 있어서 재개발은 할 수가 없는 동네도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어쨌든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아서 스피드 공급 탄력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년 재개발은 25개씩 지정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이 지정될 곳 이미 지정된 곳은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정될 곳 이게 우리의 하나의 지금 공부 과제입니다. 이런 지정될 곳에 어떻게 우리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개발은. 그러니까 이 재개발 시장이든 모든 재건축 시장이든 리모델링 시장이든 아파트 리모델링이요. 가장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공통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땅값이 비싼 동네. 즉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이익이 가장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입지. 강남 접근성이 집값을 결정합니다. 강남 접근성 제가 예전에 부동산 처음 입문해서 항상 이 강남 접근성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강남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왜 중요합니까? 강남이 뭔데?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남이라는 곳은 모든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교육이면 교육,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면 일자리, 학교면 학교, 교통이면 교통, 모든 게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도 지하철만 강남으로 온다면 강남으로 일자리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남 접근성이 집값을 결정한다. 자, 지하철 뭐 강남 연결 노선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있는데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등급은 뭘까요? 1등급은 역시 강남을 들어가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강남 들어가는 노선 뭐 있어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거 다 강남 들어온 노선이잖아요. 이게 1등급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예, 1등급이라고. 그리고 2등급은 뭐 종로, 여의도, 금천, 마포와 연결되는 노선 1456 호선, 공항철도 이런 것들이 2등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게 강남 접근성이죠. 예, 강남 접근성. 여기에 이제 분당선이 하나 또 있는데 이 분당선은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당선도 강남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이유는 분당선을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 이게 타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안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끼질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죠. 호재는 직접 호재가 있어요. 직접 호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간접 호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직접적으로 뭐 개발이 되거나 하진 않지만 바로 내 옆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여기가 교통이 지하철이 새롭게 뚫린다든지 바로 옆에 이것이 바로 간접 호재입니다. 이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하철에서 2정거장 떨어져 있는 건 호재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재는 호재지만은 그것은 정말 약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편하죠. 지하철이 2정거장만 가면은 갈아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직접적인 이 간접적인 호재 중에서 가장 큰 호재는 지하철이 생기더라도 바로 옆에 생겨야 돼. 역세권에.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자, 한강변은 향후 부자 동네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연예인들도 뭐 계속 투자를 지금 한강변에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뭐 130억짜리도 있네요. 뭐 그래서 이 청담, 이런 한강뷰 뭐 럭셔리 아파트들이 막 지금 100억이 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많이 물론 비싸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더 비쌀 곳이 한강변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 한강변입니다. 우리 한강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강변 재개발될 수 있는 곳 정말 중요하겠죠. 자, 투자 올바른 마인드를 정립합시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재테크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확천금 아니에요. 만약에 재테크가 투기라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죠. 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버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재테크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내 재산을 불려가는 재테크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이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역발상 마인드인데요.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지금 많이들 얘기하죠. 올해 부동산 시장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어떤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자,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시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시기는 뭐예요? 실물 자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 실물 자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뭐 금도 마찬가지고 골동품 뭐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거죠. 돈의 가치의 하락을 막아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인드를 좀 올해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저는 이제 그걸 지금 와서는 좀 믿습니다. 사람은 뭐 평생 동안 3번의 기회는 올 것이다.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나와서 보니까 기회가 1번, 2번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못 했는가. 위기는 항상 기회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는 만큼 뭔가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